이 소녀는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따뜻한 밥을 먹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똑똑한 아이들만 간다는 필립스 아카데미, 연간 학비 7천만 원짜리 명문고에 장학생으로 입학한 에밀리. 하지만 이 소녀의 점심은 늘 같았습니다. 차가운 냉동 피자 한 조각, 그리고 케첩. 미국에서는 케첩도 채소로 인정됩니다. 18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국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학교 수학여행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린 첫날, 에밀리는 한국 학교 급식실 앞에 섰습니다. 스테인리스 식판 위에 올려진 음식들, 김이 모락모락 나는 흰쌀밥, 된장찌개, 불고기, 나물 3가지, 그리고 신선한 과일까지. 에밀리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함께 온 미국 학생 23명 전원이 얼어붙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에밀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게 진짜 학교밥이냐고, 이걸 매일 먹는 거냐고, 공짜로 주는 거냐고. 그날 밤 에밀리는 화장실에서 쓰러졌습니다. 급하게 실려간 한국 병원에서 의사가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지금 굶어 죽어가고 있었다고. 영양실조라고. 미국 최고 명문고 학생이 세계 최강 대국의 아이가 2024년에 영양실조라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한국에서 보낸 단 2주가 어떻게 이 소녀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을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기록을 공개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밀리 존슨입니다. 21살이고 지금은 하버드 의대 본과 1학년에 재학 중이에요.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3년 전 한국에서 있었던 일 때문입니다. 그 2주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가난한 집 아이였습니다. 미국 매사추세츠주 로렌스라는 작은 도시에서 태어났어요. 아버지는 제가 3살 때 집을 나갔고 어머니는 월마트 계산원으로 일하며 저와 동생 둘을 키웠죠. 한 달 수입이 $1,800, 한국 돈으로 약 240만 원 정도였어요. 집세 내고 공과금 내면 남는 돈이 거의 없었습니다. 제 어린 시절 기억 중 가장 선명한 건 배고픔이에요. 아침은 늘 거르고 학교에 갔습니다. 점심은 학교 무료 급식에 의존했어요. 미국에는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무료로 급식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연방 빈곤선의 130% 이하 가정, 그러니까 4인 가족 기준으로 연소득 33,000달러 이하면 무료 급식을 받을 수 있어요. 저희 집은 당연히 해당됐죠. 그런데 그 급식이라는 게 정말이지 처참했습니다. 냉동 피자 한 조각 아니면 너겟 6개. 거기에 감자튀김이나 옥수수 통조림이 전부였어요. 채소라고는 케첩뿐이었죠. 미국에서는 정말로 케첩을 채소로 분류합니다. 1981년 레이건 대통령 시절에 만들어진 규정인데 아직도 바뀌지 않았어요. 토마토가 들어갔으니까 채소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논리죠. 하지만 그게 미국의 현실이에요. 대형 식품 회사들이 정치인들에게 로비를 해서 이런 규정을 만들었어요. 피자에 토마토 소스가 들어가니까 피자도 채소가 포함된 건강식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18년 동안 제대로 된 채소를 먹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저녁은 더 심했습니다. 어머니가 퇴근하면 보통 밤 10시가 넘었어요. 월마트는 직원들을 혹사시키기로 유명하거든요. 하루에 10시간씩 서서 일하고 시급은 겨우 $12예요. 어머니는 집에 오면 완전히 지쳐 있었어요. 요리할 힘이 어디 있겠어요. 냉장고에는 늘 같은 것들만 있었죠. 라면, 통조림 스파게티, 냉동 브리또, 맥앤치즈. 전자레인지에 3분 돌리면 끝나는 것들이요. 어머니를 원망한 적은 없어요. 어머니도 지쳐 있었으니까요. 게다가 신선한 채소나 과일은 미국에서 정말 비쌉니다. 미국의 식품 가격 구조를 말씀드릴게요. 브로콜리 한 송이가 $4예요. 한국 돈으로 5,000원이 넘죠. 사과 한 봉지가 $6, 8,000원이에요. 닭가슴살 1파운드, 그러니까 450g 정도가 $8예요. 10,000원이 넘어요. 그런데 냉동 피자 한 판은 $3예요. 4,000원도 안 돼요. 라면 한 봉지는 50센트, 700원이에요. 가난한 집에서 건강한 음식을 먹는다는 건 미국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 같은 돈으로 배를 채우려면 정크푸드를 먹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미국 저소득층의 현실이에요. 그렇게 자란 저는 몸이 약할 수밖에 없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빈혈 증세가 있었고 중학교 때는 키가 또래보다 10cm나 작았죠. 체육 시간만 되면 어지러워서 쓰러지곤 했어요. 달리기를 하면 숨이 차서 중간에 멈춰야 했고
줄넘기를 하면 눈앞이 깜깜해졌어요. 선생님들은 제가 운동을 싫어한다고 생각했어요. 아니었어요. 저는 운동을 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았어요. 영양이 부족해서 체력이 없었던 거예요. 병원에 가고 싶었지만 미국에서 병원비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보험이 없으면 감기 진료 한 번에 200달러, 한국 돈으로 27만 원이에요. 혈액 검사 한 번에 500달러, 67만 원이 넘어요. 응급실에 가면 기본 1,500달러, 200만 원이에요.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응급실 문 들어서는 것만으로 그 돈이 나가요. 어머니 월급의 거의 전부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참았습니다. 아프면 집에서 푹 자는 게 전부였어요. 약국에서 타이레놀 사 먹는 게 최선이었죠. 한 번은 정말 아파서 응급실에 간 적이 있어요. 중학교 2학년 때였는데 배가 너무 아팠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장염이었어요. 응급실에서 4시간을 기다렸고 의사를 5분 만났어요. 수액 맞고 약 처방받고 집에 갔어요. 청구서가 왔는데 3,200달러였어요. 한국 돈으로 430만 원이에요. 4시간 기다리고 5분 진료받는데 430만 원이요. 어머니가 1년 넘게 그 빚을 갚았어요. 그 이후로 저는 절대 병원에 안 가겠다고 다짐했어요. 차라리 아프다가 죽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어요. 16살 아이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게 미국의 현실이에요. 그런 제가 어떻게 미국 최고 명문고인 필립스 아카데미에 들어갔냐고요. 공부밖에 할 게 없었거든요. 집에 텔레비전도 없었고 컴퓨터도 없었어요. 스마트폰은 꿈도 못 꿨죠. 친구들이 게임하고 유튜브 볼 때 저는 도서관에 있었어요. 학교 도서관이 제 유일한 놀이터였습니다. 책을 읽고 또 읽었어요. 특히 수학과 과학을 좋아했죠.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가난하든 부자든 답은 똑같으니까요. 중학교 3학년 때 전국 수학 경시 대회에서 3등을 했어요. 그때 한 재단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퀘스트 브리지라는 비영리 단체였어요. 저소득층 우수 학생들에게 명문 사립학교 장학금을 연결해주는 곳이었죠. 저는 서류를 내고 인터뷰를 하고 에세이를 썼어요. 제 삶에 대해서요. 가난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요. 그리고 합격했어요. 필립스 아카데미에 전액 장학생으로 입학하게 됐습니다. 학비, 기숙사비, 교재비까지 전부 무료였어요. 연간 7만 달러, 한국 돈으로 9천만 원이 넘는 비용을 전부 지원받은 거예요. 처음 필립스 아카데미에 도착했을 때의 충격을 잊을 수 없어요. 캠퍼스가 하버드 대학교보다 넓었습니다. 500에이커 축구장 400개 크기예요. 건물들이 다 고풍스러웠고 잔디밭이 골프장처럼 관리되어 있었어요. 기숙사 방은 제가 살던 집 거실보다 컸어요. 침대가 있고 책상이 있고 옷장이 있고 개인 화장실까지 있었어요.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제 방이라는 걸 가져봤어요. 그것도 이렇게 좋은 방을요. 그런데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급식실이었습니다. 뷔페식으로 음식이 차려져 있었는데 종류가 20가지도 넘었어요. 스테이크, 연어, 새우, 샐러드, 파스타, 피자, 버거, 스시, 타코, 디저트까지. 저는 멍하니 서 있었어요. 이걸 먹어도 되는 건가? 돈을 내야 하는 건가? 아무것도 모르겠더라고요. 옆에 있던 학생이 말했어요. 그냥 먹으면 된다고, 다 포함이라고. 저는 그날 처음으로 스테이크를 먹어봤어요. 고기가 입에서 녹았어요. 이런 맛이 세상에 있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그 화려한 급식도 제 몸을 살리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미 18년 동안 영양이 완전히 망가진 상태였거든요. 좋은 음식을 먹어도 흡수가 안 됐어요. 위장이 제대로 기능을 못했거든요. 오랜 기간 영양 결핍 상태에 있으면 소화기관도 약해져요. 그래서 먹어도 설사를 하거나 속이 더부룩하거나 했어요. 고등학교 2학년이 되자 증상이 심해졌어요. 수업 시간에 자꾸 졸았고 계단을 오르면 숨이 찼어요. 손톱이 푸석푸석해지고 머리카락이 한 움큼씩 빠졌죠. 피부도 창백했어요. 친구들은 제가 다이어트를 한다고 생각했어요. 아니었어요. 저는 먹어도 영양분이 흡수되지 않는 몸이 되어버린 거예요. 2022년 봄 학교에서 한 가지 공지가 나왔습니다. 1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아시아 문화 탐방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요. 2주간 한국과 일본을 방문하는 일정이었어요. 비용은 학교 재단에서 전액 지원했습니다. 필립스 아카데미는 이런 프로그램이 많아요. 학생들에게 세계를 경험하게 해주는 거죠. 물론 부잣집 아이들은 이미 가족여행으로 세계 곳곳을 다녀왔지만 저 같은 장학생에게는 특별한 기회였어요. 저는 별 기대가 없었어요. 솔직히 한국이 어디 있는지도 잘 몰랐거든요. 중국 옆에 있는 작은 나라.
K-팝이랑 삼성폰 만드는 나라. 그 정도 지식이 전부였어요. 그냥 수업 빠지고 여행 간다는 생각뿐이었죠. 그게 제 인생을 바꿀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2022년 5월 15일 저는 생애 처음으로 미국 땅을 벗어났습니다. 보스턴 로건 국제공항에서 인천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비행시간 14시간. 비행기 안에서부터 신기한 일의 연속이었어요. 기내식이 나왔는데 선택지가 2개였어요. 양식이랑 한식. 저는 한식을 골랐어요. 호기심에서요. 트레이가 왔는데 밥이랑 고기 볶음 같은 게 있었어요. 불고기라고 했어요. 그리고 작은 반찬들이 여러 개 있었고 빨간 김치도 있었어요. 처음 먹어보는 맛이었어요. 밥이 찰지고 불고기는 달콤하면서 짭짤했어요. 김치는 매웠지만 중독성이 있었어요. 옆자리에 앉은 한국인 승무원이 물었어요. 맛있냐고요? 저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어요. 입안 가득 퍼지는 그 맛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승무원이 웃으며 말했어요. 한국 가면 더 맛있는 거 많다고요. 저는 그 말을 반신반의했어요. 비행기 밥도 이렇게 맛있는데 더 맛있는 게 있다고. 인천공항에 도착한 건 한국 시간으로 오후 4시였습니다. 14시간을 날아왔는데 시차 때문에 하루가 사라진 느낌이었어요. 공항을 나서는 순간 첫 번째 충격이 왔어요. 공항이 너무 깨끗했습니다. 바닥이 반짝반짝 빛났어요. 쓰레기가 하나도 없었어요. 미국 공항 주변에는 늘 담배꽁초랑 쓰레기가 굴러다니는데 여기는 티끌 하나 없었어요. 그리고 공기가 달랐습니다. 보스턴의 5월은 아직 쌀쌀한데 인천은 따뜻하고 습했어요. 하지만 불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포근한 느낌이었죠. 공항 안에는 꽃이 있었고 분수가 있었고 카페가 있었어요. 공항이 쇼핑몰 같았어요. 미국 공항은 그냥 비행기 타는 곳인데 여기는 하나의 도시 같았어요. 버스를 타고 서울로 이동하는 동안 창밖을 계속 바라봤습니다. 고속도로가 매끄러웠어요. 미국 고속도로는 구멍이 많아서 차가 덜컹거리는데 여기는 마치 미끄럼틀 위를 달리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도로변에 쓰레기가 없었어요. 미국은 고속도로 옆에 비닐봉지랑 캔이 굴러다니는 게 일상인데 여기는 깨끗했어요. 건물들이 빼곡했어요. 아파트가 정말 많았어요. 미국에는 아파트가 많지 않은데 한국은 아파트 천국이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하게 낡은 건물이 거의 없었습니다. 미국 도시들, 특히 동부 도시들은 100년 넘은 건물이 많아요. 낡고 지저분한 건물들이요. 그런데 한국은 건물들이 다 새 것 같았어요. 나중에 알았는데 한국은 재개발을 많이 해서 오래된 건물이 별로 없대요. 미국과는 완전히 다른 풍경이었죠. 첫날 밤은 서울 시내의 한 호텔에서 묵었습니다. 호텔도 깨끗했어요. 방에 들어갔는데 침대 시트가 하얗고 뽀송뽀송했어요. 화장실에는 비데가 있었어요. 비데를 처음 봤어요. 이게 뭐지 싶어서 버튼을 눌렀다가 깜짝 놀랐죠. 그리고 호텔 방에 생수가 무료로 놓여 있었어요. 미국 호텔은 생수 한 병에 $5씩 받거든요. 여기는 그냥 줬어요. 다음 날 아침 우리는 한국의 한 고등학교를 방문했어요. 자매결연 학교라고 했습니다. 필립스 아카데미와 교류 프로그램이 있는 한국 고등학교였어요. 한국 학생들과 함께 수업도 듣고 문화 교류도 하는 일정이었죠. 학교에 도착했을 때 저는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학교 건물이 너무 깨끗했어요. 복도에 먼지가 없었고 유리창이 반짝거렸어요. 화장실에 가봤는데 냄새가 나지 않았습니다. 미국 공립학교 화장실은 정말 끔찍해요. 냄새도 나고 휴지도 없고 낙서투성이죠. 그런데 이 한국 공립학교 화장실은 호텔 화장실 같았어요. 필립스 아카데미도 미국에서는 최고 시설이라고 하는데 이 한국 공립학교가 더 깔끔해 보였어요. 공립학교가요. 무료로 다니는 학교가요. 오전 수업을 참관했어요. 한국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에 놀랐어요. 떠드는 학생이 거의 없었어요. 미국 학교는 수업 시간에 떠드는 게 일상인데 여기는 조용했어요. 선생님 말씀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교과서도 깔끔했고 필기도 정리가 잘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한국 학생들이 급식실로 이동하더라고요. 우리도 함께 가자고 했어요. 저는 별 생각 없이 따라갔습니다. 미국 학교 급식실 같은 거겠지 싶었어요. 냉동 피자랑 감자튀김 나오는 곳이요. 그런데 급식실 문을 열었을 때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급식실 안에 들어서는 순간 냄새부터 달랐습니다. 고소한 냄새, 구수한 냄새, 달콤한 냄새가 뒤섞여 있었어요. 미국 급식실은 기름 냄새랑 프라이어 냄새가 전부인데 여기는 집밥 냄새 같았어요.
아니, 저는 집밥 냄새를 모르니까요. 제가 상상하던 따뜻한 가정의 냄새 같았어요. 줄을 서서 식판을 받는 시스템이었어요. 스테인리스 식판에 칸이 5개나 있었습니다. 플라스틱 트레이가 아니라 금속 식판이에요. 무겁고 튼튼했어요. 그 칸을 하나씩 채워주는 거예요. 첫 번째 칸에는 흰 쌀밥이 담겼어요. 김이 모락모락 났어요. 갓 지은 밥이었어요. 밥이 윤기가 흘렀어요. 두 번째 칸에는 된장찌개가 담겼어요. 국자로 한 국자 떠주는데 건더기가 가득했어요. 두부, 호박, 버섯, 파. 이게 학교 급식이라고. 세 번째 칸에는 불고기가 담겼습니다. 고기가 한가득이었어요. 양파랑 당근이랑 같이 볶은 불고기였어요. 고기가 이렇게 많이 나올 수 있는 건가 싶었어요. 미국 급식에서 고기는 너겟이나 패티가 전부거든요. 진짜 고기를 이렇게 많이 주다니요. 네 번째 칸에는 나물 3종류가 담겼습니다. 시금치나물, 콩나물, 그리고 미역 같은 것이었어요. 초록색, 노란색, 갈색, 색깔이 예뻤어요. 5번째 칸에는 김치가 담겼어요. 빨간 배추김치였어요. 그리고 별도로 과일이랑 우유도 줬어요. 과일은 사과 조각이었어요. 깎아서 예쁘게 담아줬어요. 우유는 흰 우유랑 초코 우유 중에 선택할 수 있었어요. 저는 식판을 들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뒤에 줄 선 한국 학생이 물었어요. 왜 안 가요? 저는 대답을 못했어요. 눈물이 나려고 했거든요. 자리에 앉아서 첫 숟가락을 떴습니다. 밥을 입에 넣는 순간 뭔가 터졌어요. 따뜻했어요. 그냥 온도가 따뜻한 게 아니라 마음이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어요. 미국에서 먹던 음식은 전부 차갑거나 전자레인지로 데운 거였거든요. 전자레인지로 데운 음식은 뜨거워도 따뜻하지 않아요. 그냥 열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밥은 달랐어요. 갓 지은 밥의 그 포슬포슬한 식감, 살짝 달짝지근한 맛, 쌀알 하나하나가 살아있는 느낌이었어요. 그걸 18년 만에 처음 느꼈어요. 된장찌개를 한 입 먹었더니 몸이 풀리는 것 같았어요. 짭짤하면서 구수했어요. 건더기를 씹을 때마다 다른 맛이 났어요. 두부는 부드럽고 호박은 달고 버섯은 쫄깃했어요. 이게 급식이라고, 이게 공짜라고. 불고기는 너무 맛있어서 천천히 씹었습니다. 고기가 부드러웠어요. 양념이 배어서 달콤하고 짭짤했어요. 미국에서 먹던 너겟이랑은 차원이 달랐어요. 너겟은 껍질이 바삭하고 속은 푸석푸석하잖아요. 이건 진짜 고기였어요. 씹을수록 육즙이 나왔어요. 나물은 처음 먹어보는 맛이었는데 이상하게 몸이 원하는 맛이었어요. 시금치 나물은 참기름 냄새가 났어요. 고소했어요. 콩나물은 아삭아삭했어요. 미역 무침은 새콤달콤했어요. 채소를 이렇게 맛있게 먹을 수 있구나 싶었어요. 미국에서 채소는 벌 받을 때 먹는 거거든요. 샐러드바에서 억지로 집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나물은 맛있었어요. 자꾸 젓가락이 갔어요. 밥을 다 먹고 나서 저는 옆에 앉은 한국 학생에게 물었습니다. 이거 얼마예요? 그 학생이 의아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무료예요. 학교에서 다 내줘요. 저는 다시 물었어요. 매일 이렇게 나와요? 네, 매일이요. 메뉴는 바뀌지만 양은 비슷해요. 어제는 제육볶음이었고 그제는 생선구이였어요. 저는 한 번 더 물었어요. 모든 학생이 다 이렇게 먹어요? 네, 모든 학생이요. 저소득층이든 부잣집이든 똑같이 먹어요. 저는 식판을 내려다봤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미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미국 학교 무료 급식은 냉동 피자 한 조각이랑 감자튀김이 전부거든요. 그것도 저소득층 학생들만 받을 수 있고 일반 학생들은 돈을 내야 해요. 무료 급식 받는 아이들은 줄이 따로 있어서 다들 알아봐요. 창피해서 안 받는 아이들도 많아요. 그러면 굶는 거죠. 그런데 한국은 모든 학생에게 매일 이런 식사를 무료로 준다고요? 줄도 따로 없고 창피하지도 않고 다 같이 똑같은 걸 먹는다고요? 저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세상에 이런 나라가 있구나. 아이들 밥을 이렇게 챙겨주는 나라가 있구나. 저는 그날 급식실에서 밥을 다 먹고 나서 화장실에 가서 울었습니다. 펑펑 울었어요. 서러워서가 아니었어요. 이런 게 가능하다는 걸 처음 알았으니까요. 제가 겪은 18년이 당연한 게 아니었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으니까요. 한국 학교 급식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더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수학여행 3일째 되던 날 밤이었어요. 저녁을 먹고 호텔 방으로 돌아왔는데 갑자기 어지러웠어요. 머리가 핑 돌고 눈앞이 흐려졌죠. 처음에는 시차 때문이려니 했어요. 14시간 시차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점점 심해졌어요. 심장이 빨리 뛰고 손끝이 저렸어요.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섰다가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정신을 잃은 건 아니었어요. 그냥 몸에 힘이 하나도 없었어요. 다리가 풀려서 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바닥에 누운 채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화장실 천장이 빙글빙글 돌았어요. 룸메이트였던 제시카가 화장실에 들어왔다가 저를 발견하고 비명을 질렀어요. 선생님을 불렀고 선생님이 달려왔어요. 제가 창백했대요. 입술이 파랬대요. 15분 후 저는 구급차에 실려 한국병원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구급차는 빨랐어요. 사이렌 울리면 다른 차들이 다 비켜줬어요. 미국에서는 구급차가 와도 비키지 않는 차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교통 막히면 구급차도 같이 막혀요. 여기는 달랐어요. 바다가 갈라지듯이 차들이 비켜줬어요. 10분도 안 돼서 병원에 도착했어요. 그때까지도 저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원래 잘 쓰러지는 편이었으니까요. 미국에서도 한 달에 한두 번은 어지러워서 주저앉곤 했거든요. 그냥 빈혈이려니 했죠. 병원에 도착해서 응급실로 들어갔습니다. 한국 의사 선생님이 영어로 물었어요. 평소에도 이런 적 있어요? 네, 자주요. 미국에서도 가끔 쓰러졌어요. 의사 선생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가끔이 얼마나 자주예요? 한 달에 한두 번요. 선생님이 한숨을 쉬었어요. 혈액 검사를 했어요. 간호사 선생님이 주사기로 피를 뽑았는데 아프지 않았어요. 미국에서 피 뽑을 때는 항상 아팠는데 이 간호사 선생님은 너무 부드럽게 하셔서 거의 못 느꼈어요. 피를 뽑고 나서 손목에 밴드를 붙여줬는데 캐릭터 그림이 있는 밴드였어요. 귀여웠어요. 이런 디테일이 한국 병원이구나 싶었죠. 30분 후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결과지를 들고 오셨어요. 제 앞에 앉으시더니 결과지를 보여주셨어요. 숫자들이 빼곡했는데 빨간색으로 표시된 게 많았어요. 빨간색은 정상 범위를 벗어났다는 뜻이래요. 제 결과지는 거의 빨간색이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헤모글로빈 수치가 7.2예요. 정상은 12에서 16 사이입니다. 지금 심각한 빈혈 상태예요. 헤모글로빈이 뭐냐면 피에서 산소를 운반하는 역할을 하는 건데 이게 부족하면 몸 전체에 산소가 안 가요. 그래서 어지럽고 피곤하고 숨이 차는 거예요. 그리고 철분 수치, 페리틴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8이에요. 정상은 20에서 200 사이입니다. 거의 바닥이에요. 철분이 부족하면 헤모글로빈을 못 만들어요. 악순환인 거죠. 비타민 D는 측정이 안 될 정도로 낮고요. 비타민 D가 부족하면 뼈가 약해지고 면역력이 떨어지고 우울해지기도 해요. 비타민 B12도 정상의 절반밖에 안 돼요. 이건 신경 기능이랑 관련이 있어서 부족하면 손발이 저리고 기억력이 떨어져요. 저는 그게 무슨 뜻인지 정확히 몰랐어요. 의사 선생님이 쉽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쉽게 말하면 영양실조예요. 굶주린 상태예요. 이 정도 수치면 몸이 제대로 기능할 수가 없어요. 어지러운 건 당연하고 면역력도 바닥일 거예요. 감기에 자주 걸리죠? 네, 맞아요. 제가 대답했어요. 저는 1년에 서너 번은 감기에 걸렸거든요. 의사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럴 거예요. 몸이 스스로를 지킬 힘이 없는 거예요. 선생님이 물었어요. 혹시 평소에 어떻게 드세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아침은 거의 안 먹고요. 점심은 학교 급식인데 피자나 너겟 같은 거예요. 저녁은 냉동식품이나 통조림이요. 의사 선생님이 잠시 침묵했어요. 그러고는 다시 물었습니다. 신선한 채소나 과일은요? 거의 안 먹어요. 비싸서요. 고기는요? 학교 급식에 너겟 나올 때 빼고는 거의 못 먹어요. 의사 선생님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에밀리 학생, 솔직히 말할게요. 이 몸 상태로 지금까지 버틴 게 기적이에요. 보통 이 정도 영양 결핍이면 일상생활이 힘들어요. 학교 다니고 공부하고 운동하는 게 불가능에 가깝죠. 그런데 에밀리 학생은 미국 최고 명문고에 다니고 있잖아요. 정신력으로 버틴 거예요. 하지만 몸은 한계예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일단 입원해요. 수액이랑 영양제 맞으면서 몸 좀 추스르고 정밀 검사 더 해볼게요. 저는 움찔했어요. 입원이요? 그게 얼마예요? 미국에서 입원하면 하루에 최소 $2,000거든요. 아무것도 안 해도요. 그냥 병실에 누워있는 것만으로 그 돈이에요. 3일 입원하면 $6,000, 한국 돈으로 800만 원이에요. 의사 선생님이 미소를 지었어요. 비용은 걱정 마요. 일단 치료부터 하는 게 먼저예요. 저는 그 말에 또 울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절대 들을 수 없는 말이었거든요. 미국 병원에서 비용 걱정 말라고 하는 경우는 없어요.
응급실 들어가는 순간 카드 먼저 요구해요. 보험 있냐고 없으면 얼마 낼 수 있냐고 물어요. 치료는 그 다음이에요. 그런데 이 한국 의사 선생님은 일단 치료부터 하겠다고 했어요. 그 한마디가 저한테는 천국 같았습니다. 입원실로 옮겨졌을 때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병실이 호텔 같았어요. 1인실은 아니었고 2인실이었는데 그래도 넓었어요. 침대가 푹신했고 리모컨으로 각도를 조절할 수 있었어요. 창문으로 서울 야경이 보였죠. TV도 있었고 와이파이도 빵빵했어요. 미국 병원 병실은 좁고 답답하고 칙칙한데 여기는 밝고 깨끗하고 쾌적했어요. 간호사 선생님이 오셔서 수액을 연결해줬어요. 철분 수액이라고 했어요. 정맥으로 철분을 직접 넣어주는 거래요. 먹는 철분제보다 흡수가 빠르대요. 그러면서 물었습니다. 배고프지 않아요? 병원 식사 가져다 줄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솔직히 급식 먹은 지 몇 시간 안 됐는데도 배가 고팠거든요. 아마 영양이 부족해서 몸이 계속 음식을 원했던 것 같아요. 20분 후 병원 식사가 왔습니다. 이번에도 식판이었어요. 흰쌀밥, 미역국, 생선구이, 나물 2가지, 그리고 배추김치. 병원 밥인데 학교 급식이랑 비슷한 수준이었어요. 아니, 어쩌면 더 나았을지도 몰라요. 생선이 부드러웠고 미역국이 뜨끈뜨끈했거든요. 간호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많이 드세요. 영양 보충해야 해요. 저는 그 밥을 눈물을 흘리며 먹었습니다. 미국에서 병원 밥이 어떤지 아세요? 정말 최악이에요. 딱딱한 빵, 맛없는 수프, 젤리 같은 디저트. 채소는 통조림이고 고기는 질겨요. 아픈 사람한테 이런 걸 먹이면 더 아프겠다 싶은 음식들이죠. 미국에서 입원해 본 적 있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병원 밥은 맛없기로 유명해요. 그런데 한국 병원은 밥을 해줬어요. 진짜 밥. 따뜻하고 영양가 있는 진짜 밥을요. 갓 지은 쌀밥에 집에서 끓인 것 같은 국, 그리고 정성스러운 반찬들. 이게 병원 밥이라니. 다음 날 아침 담당 의사 선생님이 회진을 왔습니다. 어젯밤에 응급실에서 본 그분이었어요. 이름이 박준영 선생님이라고 하셨죠. 40대 초반으로 보였고 차분하고 따뜻한 인상이었어요. 박 선생님은 검사 결과지를 여러 장 들고 왔어요. 저를 앉히더니 차근차근 설명해 주셨습니다. 에밀리 학생, 정밀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솔직하게 말할게요. 상태가 생각보다 심각해요. 일단 빈혈은 철결핍성 빈혈이에요. 오랜 기간 철분 섭취가 부족해서 생긴 거예요. 철분이 많이 든 음식, 그러니까 고기, 간, 시금치 같은 걸 안 먹으면 이렇게 돼요. 그리고 비타민 D 결핍증도 있어요. 이건 햇빛을 못 쬐거나 비타민 D가 든 음식을 못 먹었을 때 생겨요. 연어, 달걀, 버섯 같은 거요. 비타민 D가 부족하면 뼈가 약해지고 면역력이 떨어져요. 비타민 B12 결핍도 있는데 이건 고기나 유제품을 못 먹으면 생기는 거예요. 저는 가만히 듣고 있었어요. 다 맞는 말이었거든요. 저는 어릴 때부터 그런 음식들을 충분히 먹지 못했으니까요. 고기는 비싸서 못 먹었고 생선은 더 비싸서 꿈도 못 꿨어요. 채소도 못 먹었고 과일도 못 먹었죠. 냉동 피자랑 라면으로 연명했으니까요. 박 선생님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이 상태가 너무 오래됐다는 거예요. 엑스레이를 찍어봤는데 뼈 나이가 실제 나이보다 4년이나 어려요. 에밀리 학생 지금 18살이죠? 뼈는 14살 수준이에요. 성장기에 필요한 영양소를 못 받으면 이렇게 뼈 성장이 늦어져요. 키도 작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또래보다 10cm는 작았거든요. 선생님이 말했어요. 지금이라도 제대로 먹고 치료를 받으면 많이 좋아질 수 있어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20살 정도까지는 뼈가 자랄 수 있거든요. 영양 보충하면 키도 더 클 수 있어요. 철분제랑 비타민제 처방할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식단이에요. 제대로 된 음식을 먹어야 해요. 신선한 채소, 단백질, 칼슘이 풍부한 음식들이요. 저는 물었어요. 이거 비용이 얼마예요? 미국에서 이런 검사 받으면 엄청 비싸거든요. 박 선생님이 미소를 지었어요. 응급진료비랑 입원비, 검사비 다 합쳐서 한국 돈으로 50만 원 정도 될 거예요. 미국 달러로 400달러 정도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400달러요? 미국에서 이런 검사 받으면 최소 5,000달러는 나와요. 혈액 검사만 해도 500달러인데 엑스레이에 입원에 의사 상담에 약 처방까지 하면 10,000달러도 가능해요. 한국 돈으로 1,300만 원이 넘는 거예요. 그게 400달러 50만 원이라고요? 박 선생님이 말했어요. 네, 한국 의료비가 미국보다 훨씬 저렴해요. 우리는 국민건강보험이라는 게 있어서요.
외국인은 보험 적용이 안 되지만 그래도 미국보다는 훨씬 싸요. 게다가 우리 병원에서는 외국인 학생 할인도 적용하고 있어요. 비용 걱정은 하지 마요. 그것보다 중요한 건 에밀리 학생 건강이에요. 병원에서 3일을 보낸 후 저는 퇴원했습니다. 몸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수액과 영양제 덕분에 어지럼증도 많이 줄었고요. 박 선생님이 처방해준 철분제와 비타민제를 들고 수학여행 일정에 다시 합류했어요. 친구들이 걱정하며 물었죠. 괜찮아? 많이 아팠어? 저는 괜찮다고 오히려 좋아졌다고 대답했어요. 사실이었거든요. 수학여행 후반부에는 한국 학교를 2군데 더 방문했습니다. 그때마다 급식을 함께 먹었어요. 매번 메뉴가 달랐지만 구성은 비슷했습니다. 밥, 국, 고기나 생선, 채소 반찬 2-3가지, 김치, 그리고 과일이나 유제품. 저는 급식을 먹을 때마다 사진을 찍었어요. 증거를 남기고 싶었거든요. 미국에 돌아가서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했으니까요. 어느 학교에서는 제육볶음이 나왔어요. 매콤달콤한 돼지고기 볶음이었는데 밥이랑 같이 먹으니까 환상이었어요. 다른 학교에서는 닭볶음탕이 나왔어요. 닭고기가 뼈째로 들어간 빨간 국물 요리였는데 감자랑 당근도 들어있었어요. 또 다른 학교에서는 생선구이가 나왔어요. 고등어 구이였는데 집에서 구운 것처럼 바삭했어요. 이런 게 학교 급식이라니. 저는 매번 감탄했어요. 한 번은 영양사 선생님을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학교 측에서 교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급식실 견학을 시켜줬거든요. 통역을 통해 여러 가지를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다양한 메뉴를 준비해요? 비용은 얼마나 들어요? 영양사 선생님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한국의 모든 학교에는 전문 영양사가 있어요.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영양사가 매달 식단을 짜고 영양 균형을 맞춰요. 학생들의 하루 권장 영양소를 계산해서 점심 한 끼에 3분의 1 이상이 들어가도록 해요. 식재료는 지역 농산물을 우선 사용하고 급식실에서 직접 조리해요. 냉동식품은 거의 안 써요. 아침에 식재료가 배달되면 그날그날 신선하게 요리해요. 비용은 한 끼에 학생 1명당 4,000원에서 5,000원 정도예요. 미국 달러로 3달러에서 4달러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3달러에서 4달러에 이런 식사를요? 미국 학교 급식도 그 정도 비용인데 나오는 건 냉동 피자랑 감자튀김이에요. 같은 돈으로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을까요? 영양사 선생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한국은 급식에 관한 법이 엄격해요. 학교 급식법이라는 게 있어서 영양 기준을 정확히 맞춰야 해요. 열량, 단백질, 칼슘, 철분, 비타민 등 모든 영양소가 기준치를 충족해야 해요. 그리고 식재료 구매도 투명하게 공개해요. 어디서 뭘 얼마에 샀는지 다 기록해요. 부정이 생기기 어려운 구조죠. 무엇보다 한국 사회가 아이들 밥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급식은 단순한 끼니가 아니라 교육의 일부라고 보거든요. 제대로 먹어야 제대로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급식에 많이 투자하고 학부모들도 급식에 관심이 많아요. 급식 메뉴가 맛없으면 민원이 엄청 들어와요. 그 말이 마음에 깊이 박혔습니다. 급식은 교육의 일부다. 미국에서는 급식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배고프니까 때우는 거죠. 학교 예산에서 급식은 항상 후순위예요. 체육관 짓고 풋볼팀 유니폼 사고 그러고 나서 남은 돈으로 급식을 해요. 저소득층 아이들에게는 복지 혜택이고 다른 아이들에게는 돈 내고 사 먹는 상품이에요. 교육적 가치 같은 건 없어요. 저는 다른 것도 물어봤어요. 미국에서는 케첩을 채소로 분류하는데 한국도 그래요? 영양사 선생님이 당황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아니요, 케첩은 소스예요. 채소가 아니에요. 왜 그런 질문을 하세요? 저는 미국 얘기를 해줬어요. 미국에서는 레이건 대통령 때부터 케첩을 채소로 인정해서 급식 영양 기준을 통과시켜요. 피자에 토마토 소스가 들어가니까 채소가 들어간 음식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영양사 선생님이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고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그건 좀 이상하네요. 아이들 건강을 생각하면 그러면 안 되는데요. 케첩에는 설탕이랑 나트륨이 엄청 많은데 그걸 채소로 친다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그게 법이에요. 대기업 로비가 강해서 바꿀 수가 없어요. 피자 회사, 감자튀김 회사, 탄산음료 회사들이 엄청난 돈을 들여 정치인들을 설득하거든요. 아이들 건강보다 회사 이익이 먼저인 거죠. 그날 저녁 저는 호텔방에서 일기를 썼어요. 한국은 아이들을 진짜로 아끼는 나라다. 미국은 아이들을 돈으로 보는 나라다. 이 차이가 급식에서 드러난다. 그리고 그 차이가 나 같은 아이를 만든다.
영양실조에 걸린 세계 최강 대국의 명문고 학생을.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다. 나는 이 시스템을 바꾸고 싶다. 미국에 돌아온 후 저는 미국과 한국의 급식, 그리고 의료 시스템을 비교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숫자를 좋아하니까요.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찾아낸 사실들은 충격 그 자체였어요. 먼저 급식 비용부터 볼게요. 미국 학교 급식 평균 비용은 한 끼에 $3에서 $4예요. 한국도 비슷해요. 4,000원에서 5,000원, 대략 $3에서 $4죠. 같은 돈인데 내용물은 완전히 달라요. 미국은 냉동 피자, 너겟, 감자튀김, 통조림, 옥수수. 한국은 갓 지은 밥, 국, 고기나 생선, 신선한 채소 반찬 3-4가지. 어떻게 이런 차이가 날까요? 답은 시스템에 있었어요. 미국은 급식을 대형 식품 회사에 외주를 줘요. 시스코, 아라마크, 소덱소 같은 회사들이 전국 학교 급식을 담당하죠. 이 회사들은 주주들에게 이익을 돌려줘야 해요. 그러니까 비용을 최대한 줄여요. 가장 싼 재료를 써요. 냉동식품, 가공식품, 대량 생산된 간편식. 조리도 거의 안 해요. 그냥 비닐 뜯어서 전자레인지에 데우는 게 전부예요. 그래야 인건비가 절약되니까요. 한국은 달라요. 학교마다 급식실이 있고 조리사가 직접 요리해요. 아침에 신선한 재료가 배달되면 그걸로 그날그날 요리해요. 식재료는 지역 농가에서 직접 구매하고요. 중간 마진이 없으니까 같은 돈으로 더 좋은 음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익을 남길 필요가 없으니까 식재료에 돈을 더 쓸 수 있어요. 영양사 제도도 차이가 커요. 한국은 모든 학교에 전문 영양사가 필수예요.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영양사가 식단을 짜고 영양 균형을 맞추고 식재료 상태를 확인해요. 영양사 자격증이 있어야 하고 정기적으로 교육도 받아요. 미국은 어떨까요? 영양사가 있는 학교도 있지만 의무는 아니에요. 대부분은 외주업체가 알아서 해요. 그 업체가 영양보다 비용을 우선시하니까 결과가 뻔하죠. 미국 아동 건강 통계를 보면 더 심각해요. 미국 청소년 비만율은 21.5%예요. 5명 중 1명이 비만인 거죠. 1999년부터 2018년까지 미국 청소년의 식습관을 추적한 연구가 있는데 초가공 식품의 열량 비중이 61%에서 67%로 증가했대요. 아이들이 먹는 음식의 3분의 2가 가공식품인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영양실조 아동도 많아요. 어떻게 비만과 영양실조가 동시에 일어날 수 있을까요? 간단해요. 열량은 높지만 영양소는 없는 음식을 먹기 때문이에요. 피자, 버거, 감자튀김, 탄산음료, 사탕, 과자. 칼로리는 엄청난데 비타민, 미네랄, 단백질, 식이섬유는 부족해요. 그래서 뚱뚱한데 영양실조인 아이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걸 영양불량성 비만이라고 해요. 미국 저소득층 아이들 사이에서 흔해요. 한국 청소년 비만율은 17.4%예요. 미국보다 4%포인트 낮죠. 물론 한국도 비만율이 올라가고 있어서 문제이긴 하지만 적어도 영양실조는 거의 없어요. 학교에서 제대로 된 밥을 먹이니까요. 급식 한 끼가 하루 영양 섭취의 3분의 1 이상을 담당해요. 저소득층 아이들에게는 특히 중요하죠. 집에서 못 먹어도 학교에서는 먹을 수 있으니까요. 의료비 차이도 엄청나요. 제가 한국 병원에서 받은 검사들, 혈액 검사, 엑스레이, 입원, 3일 의사 상담 여러 번, 약 처방까지 해서 $400였어요. 미국에서 같은 검사를 받으면요. 혈액 검사만 $500, 엑스레이 $300, 응급실 이용료 $1,500, 입원비 하루에 $2,000. 다 합치면 $10,000가 넘어요. 보험이 있어도 본인 부담금만 수천 달러예요. 보험이 없으면 평생 빚을 지는 거죠. 미국에서 의료비 때문에 파산하는 사람이 1년에 50만 명이 넘어요. 선진국 중에 이런 나라가 또 있을까요? 이 숫자들을 보면서 저는 분노했어요. 미국은 GDP 1위 국가예요. 세계에서 가장 부자 나라죠. 국방비로 1년에 8천억 달러를 써요. 한국 돈으로 1,000조 원이 넘어요. 그런데 왜 아이들 밥은 이 모양일까요? 왜 아픈 사람은 병원비 때문에 치료를 못 받을까요? 돈은 다 어디로 가는 걸까요? 한국은 미국보다 작은 나라예요. 인구도 미국의 15%밖에 안 되고 GDP도 미국의 10분의 1 수준이죠. 그런데 아이들 밥은 미국보다 10배는 좋고 병원비는 미국의 10분의 1이에요. 이게 말이 되나요? 시스템이 다른 거예요. 우선순위가 다른 거예요. 한국은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미국은 돈을 먼저 생각해요. 한국은 아이들을 미래로 보고 미국은 아이들을 비용으로 봐요.
그 차이가 급식에서, 병원에서, 저 같은 아이의 삶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한국에서 돌아온 후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박준영 선생님이 처방해준 약을 꾸준히 먹었어요. 철분제, 비타민 D, 비타민 B12, 그리고 식단을 바꾸려고 노력했어요. 쉽지 않았어요. 신선한 채소와 과일은 여전히 비쌌고 기숙사에는 주방이 없었으니까요. 그래도 최대한 건강한 걸 골라 먹었어요. 샐러드바에서 채소를 더 담고 우유를 챙겨 마시고 가공식품은 피했죠. 학교 카페테리아에서 피자 대신 그릴드 치킨을 골랐어요. 감자튀김 대신 삶은 브로콜리를 담았어요. 3개월 후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어지럼증이 거의 사라졌어요. 수업 시간에 졸지 않게 됐고 계단을 올라도 숨이 차지 않았죠. 체육 시간에 달리기를 완주할 수 있게 됐어요. 태어나서 처음이었어요. 예전에는 항상 중간에 멈춰야 했거든요. 손톱이 튼튼해지고 머리카락도 덜 빠졌어요. 피부색도 좋아졌대요. 친구들이 얼굴이 밝아졌다고 했어요. 6개월 후에는 키가 2cm 자랐어요. 19살이에요. 보통 그 나이면 키 성장이 멈추는데 저는 자란 거예요. 박 선생님 말씀이 맞았어요. 영양이 채워지니까 그제야 몸이 제대로 성장하기 시작한 거죠. 1년 후에는 또 1cm가 자랐어요. 20살에 3cm를 더 큰 거예요. 의학적으로는 드문 일이래요. 하지만 제 몸은 그만큼 영양이 부족했던 거예요. 채워주니까 바로 반응한 거죠. 12학년이 되면서 대학 진학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의대에 가고 싶었어요. 한국에서 만난 박준영 선생님처럼 저도 누군가를 살리는 사람이 되고 싶었거든요. 돈 없어서 치료 못 받는 사람이 없는 세상을 만들고 싶었어요. 그런데 의대 진학은 정말 어려웠어요. 미국 의대는 학비가 연간 5만 달러에서 8만 달러예요. 4년이면 20만 달러에서 32만 달러. 한국 돈으로 3억 원에서 4억 원이 넘는 거예요. 저희 집 형편으로는 상상도 못할 금액이었죠. 그때 퀘스트 브리지에서 또 연락이 왔어요. 대학 장학 프로그램이 있다고요. 고등학교 때 도움받았던 그 단체예요. 성적 우수한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명문대 전액 장학금을 연결해 주는 거예요. 저는 지원했고 에세이를 썼어요. 한국에서의 경험을 썼어요. 영양실조에 걸렸던 것, 한국 급식을 먹고 울었던 것, 한국 병원에서 치료받고 인생이 바뀐 것. 심사위원들이 제 이야기에 감동했대요. 저는 최종 합격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에 전액 장학생으로 입학하게 됐어요. 학비, 기숙사비, 생활비까지 전부 지원받았죠. 하버드에 입학한 후 저는 한국 관련 활동을 시작했어요.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고 한국학 수업도 들었죠. 그리고 한국 의료 시스템과 급식 시스템에 대한 연구를 했어요. 왜 한국은 적은 비용으로 이렇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알고 싶었거든요. 연구 결과를 학교 신문에 기고했어요.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미국 학생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자기들 급식이 얼마나 형편없는지, 자기들 의료 시스템이 얼마나 비싼지 처음 객관적으로 본 거예요. 2학년 때 저는 하버드 케네디 스쿨에서 열린 세미나에 패널로 초대받았어요. 주제가 미국 의료 시스템 개혁이었거든요. 저는 제 경험을 말했어요. 미국 명문고 장학생이었지만 영양실조에 걸렸다고요. 한국에서 400달러에 치료받았는데 미국이었으면 10,000달러가 넘었을 거라고요. 청중이 숨을 죽였어요. 미국 엘리트들도 이런 현실을 잘 모르거든요. 저소득층의 삶을 접할 기회가 없으니까요. 3학년 때 저는 한국에 다시 갔습니다. 이번에는 교환학생으로요. 서울대학교에서 한 학기를 보냈어요. 한국어 실력이 많이 늘었고 한국 문화를 더 깊이 경험했죠. 그리고 그때 박준영 선생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제가 입원했던 병원을 찾아갔거든요. 선생님은 저를 기억하고 계셨어요. 미국에서 쓰러져서 온 여학생, 영양실조였던 그 학생. 저는 선생님께 말씀드렸어요. 선생님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왔다고요. 하버드 의대에 합격했다고요. 선생님처럼 의사가 되겠다고요. 박 선생님이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축하해요, 에밀리. 내가 한 건 당연한 일이었어요. 아픈 사람 치료하는 게 의사 일이잖아요. 비용 때문에 치료를 못 받는 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저는 그 말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지금 저는 하버드 의대 본과 1학년입니다. 수업은 어렵지만 매일이 행복해요. 제가 원하던 길을 가고 있으니까요. 제 연구 주제는 영양과 건강의 상관관계예요. 특히 저소득층 아동의 영양 문제에 관심이 많아요. 제가 겪었던 일이니까요. 저는 유튜브 채널도 시작했어요. 미국 급식의 현실,
한국 급식과의 비교, 영양과 건강에 대한 정보를 올리고 있죠. 반응이 뜨거워요. 미국 학부모들이 충격을 받고 있어요. 자기 아이들이 학교에서 뭘 먹는지 처음 알았다는 댓글이 많아요. 한국 급식 사진을 보고 이민 가고 싶다는 댓글도 있고요. 작은 변화도 생기고 있어요. 제 영상을 본 학부모들이 학교에 항의하기 시작했거든요. 왜 우리 아이들 밥이 이 모양이냐고요. 저는 꿈이 있어요. 미국 의료 시스템을 바꾸는 거예요. 한국처럼 전 국민이 저렴하게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 급식도 바꾸고 싶어요. 한국처럼 모든 아이들이 영양가 있는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게요. 물론 쉽지 않을 거예요. 미국의 의료산업, 식품산업은 거대해요. 그들은 변화를 원하지 않아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제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한국이 저를 살렸어요. 급식 한 끼가 병원 치료 한 번이 의사 선생님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요. 저는 이제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싶어요. 저처럼 가난해서 굶는 아이들, 아파도 병원에 못 가는 아이들, 시스템의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 그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어요. 혹시 주변에 저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손을 내밀어 주세요.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으니까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감사합니다. 미국 최고 명문고 장학생이 영양실조에 걸렸습니다. 세계 최강 대국의 아이가 제대로 된 밥 한 끼를 먹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냉동 피자와 감자튀김으로 18년을 버텼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의 이주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학교 급식 한 끼에 눈물을 흘렸고 $400짜리 병원 치료에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에밀리는 지금 하버드 의대생입니다. 그리고 자신과 같은 아이들을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한국의 급식, 한국의 의료, 한국의 시스템이 한 소녀의 삶을 구했습니다. 같은 돈으로 왜 이렇게 다른 결과가 나올까요? 시스템의 차이입니다. 우선순위의 차이입니다. 아이들을 어떻게 보느냐의 차이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감동 사랑 KUREA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